그러면은 이 질문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가서 대학별로 가산점을 얻는 꿀팁이 혹시 있을까요? 있죠. 네. 예, 가산점 포인트 있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입시전략의 기준 대체원 대표 김민성입니다. 자, 오늘은 인문논술계의 1타 강사 우리 김경민 선생님 한번 모시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 텐데요. 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쌤. 안녕하세요. 인문논술 김경민입니다. 입시에는 여러 가지 전형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중에서 가장 대박을 노릴 수 있는 게 바로 논술 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하지만 이 논술 전형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그 관련된 정보를 얻기가 너무나도 어려우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아주 엑기스 질문들만 김경민 쌤께 한번 여쭤봐서 여러분들의 입시 대박을 충분히 한번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자, 우선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을 하죠. 지금 이 시기면은 이제 아이들이 벼락치기로 논술을 각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때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인문 논술을 독학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좀 꿀팁이 있을까요, 쌤? 아, 당연히 있죠. 여러분들 이제 방 청소하실 때 네. 더러운 걸레로 열심히 청소해봤자 방은 더 더러워집니다. 그렇죠. 깨끗한 걸레로 효율적으로 한 방에 청소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 효율적인 방법 자. 뭘까요? 대학에서 발표한 네. 논술 가이드북입니다. 그거를 보셔야 돼요. 네. 거기에 문제를 출제한 대학 측에서 출제 의도, 채점 기준, 제시문에 관련된 내용, 네. 예시 답안 다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논술은 명확하게 답이 있는 시험이죠. 네. 그 답을 대학 측에서 공개를 해놓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양질의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게 좀 일리가 있는 게 인문논술 같은 경우에는 저도 시중에 뭐 여러 가지 뭐 인문논술 관련된 책을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다소 사실과는 거리가 먼 내용들이 있는 책들이 생각보다 많고, 그리고 논술이라는 게 많은 대학들이 서로 비슷한 유형을 내기는 내지만 대학별로 중점적으로 보는 키워드라든가 어떤 그 출제 의도라든가 방향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대학 논술 가이드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자, 그럼 조금 더 나아가서 네. 대학 가이드북을 단순히 본다고 공부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가이드북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자, 연습할 때는 실전처럼 하셔야 됩니다. 네. 글을 쓰셔야 되는 거니까 가이드북을 보고 기출문제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제한 시간에 한번 써보는 겁니다. 일단 써봐라. 네. 실전처럼 써봐야지. 네. 다 쓴 다음에 네. 다 쓴 다음에 뭘 봐야 되죠? 그렇죠. 논술 가이드북을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그래서 대학에서 출제 의도, 나는 출제 의도가 A인데 내 답안에 A라는 그 출제 의도 썼느냐 안 썼느냐 그걸 네. 비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일단은 원고지에 답안을 직접 작성해 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이 처음에 이제 줄글 쓰기 전에 글 개요를 한번 적어봤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랑 예시 답안이랑 한번 비교를 해서 내가 처음에 방향을 잘 잡았는가 안 잡았는가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지문별로 그 키워드라든가 핵심 주제를 내가 뽑은 게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논술 가이드북에서도 지문별 뭔가 키워드들이 다 정리가 돼 있거든요. 네. 이 두 개를 잘 보았는가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지문에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사례들이 곧 메인 주제는 아닌데 그 예시로 나왔던 거를 내가 메인 주제로 삼아버리면 이게 또 그렇죠. 논지와 또 일탈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워드는 잘 잡았는데 요거를 이제 글로 줄글화를 내가 좀 예쁘게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친구들이 글 쓴 경험이 별로 없고 특히 요즘 아이들은 전부 다 AI로 GPT로 글을 쓰기 때문에 내가 직접 글을 매끄럽게 쓰는 연습은 잘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 가이드북을 보고 가장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게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내가 줄글을 매끄럽게 좀 어떻게 쓸 수 있는가를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예시 답안인데 네. 대학에서는 예시 답안을 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시 답안하고 여러분들이 쓴 답안하고 비교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제시문 가의 내용을 이 예시 답안은 이런 식으로 포섭을 한 다음에 문장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구나. 네네. 그런 것들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논술 독학만으로 합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네. 비해서는 네. 확실하게 대학에서 논술과 관련된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은 내용을 다 공개를 해요. 네. 예전에는 문제만 나왔어요. 출제도도 없고 네. 예시 답안도 없었어요. 맞아요. 요즘 엄청 디테일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시
내시다반 활용, 더 나아가서 아마 숙명여대일 겁니다. 네. 예,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께서 직접 논술 해설 영상을 올리셨잖아요. 예. 영상을. 예, 예, 영상을. 그럼 영상이 상당히 그 인터넷 강의 듣듯이 굉장히 디테일한가요? 네, 아마 그럴 겁니다. 훌륭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논술이 로또 전형이다. 그다음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아이,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학생들 저보다 더 MZ 세대니까 네. 뭐 유튜브 검색이라든가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이런 측에서는 더 저보다 더 나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검색하시라고. 네.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지금. 논술이 진짜 쉬운 게 대학 가이드북을 참고해서 대학의 출제 의도를 분석하고 이러면 다들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뇌피셜로 쓰거든요. 예, 제가 대략 감히 예상한 건데 논술 시험을 보는 아이들 중에 그게 한 7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 뇌피셜로 쓰지 않고 대학별 출제 의도를 분석해서 그에 맞는 답안을 쓴다면 생각보다 이게 로또 전형이 아니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합격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대박 전형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논술은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제시문을 읽고 네. 논제에 부합하는 답안을 쓰는 시험이다. 음. 명확하게 답이 있는 거예요. 본인 생각 쓰는 게 아니라고. 음. 그럼 본인 생각 쓸 거면 본인이 출제하고 본인이 풀면 되겠네. 아, 그렇죠. 명확하게 출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찾았냐 못 찾았냐. 그러면 네. 출제 의도가 있는데 그거를 썼다? 그러면 거기에 배정된 점수를 받는 거고 안 썼다? 네. 배정된 점수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단순 계량화돼서 딱 나오잖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질문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가서 대학별로 가산점을 얻는 꿀팁이 혹시 있을까요? 있죠. 네. 예, 가산점 포인트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성대하고요, 네. 정의대 사회계열, 한국외대 문제 1번에서 분류유학형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네. 분류유학형 문제에서는 같은 입장으로 분류한 제시문들끼리의 약간 특성이라든가 살짝의 어떤 차이점들이 있어요. 같은 입장이긴 하지만 네. 그거를 언급해 주는 거. 제가 이제 그 학생들한테는 체계화라고 하는데 아하. 그거 좀 반드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분류할 때 얘네들끼리의 공통점은 이래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보통은 이렇게만 하는데 네네. 이런 공통점을 가져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지만 얘네들끼리는 이러한 그렇죠. 차이점이 네. 또 존재한다. 이거를 써주느냐 마느냐가 네. 가산점 포인트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공통 입장인 제시문들끼리의 약간 특성들, 네. 예, 그런 것들을 좀 언급하는 게 체계화인데, 요거는 중요한 가산점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연대라든가 숭실대 같은 경우는 열린 문제형으로 출제가 돼요. 열린 문제. 예, 그러면은 열린 문제. 정해진 답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명확한 이제 거시적인 답은 있죠.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답을 안 쓴다 할지라도, 네. 반대의 내용을 쓴다 할지라도 학생이 논리적으로 쓰면은요, 안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이게 A의 방향으로 가도 되고 B의 방향으로 가도 된다. 그렇죠. 오히려 더 쉬운 건가요, 그러면? 내 답안이 논리의 흐름만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논리의 흐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시문에 근거해서 제시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는 논리 이거 네. 언급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본인의 그냥 내피셜로 논리 그렇게 강요하시면 안 되죠. 네. 네, 또 제 모교이기도 한 네. 한양대가 네네. 이게 한 문제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 문제만 딱 나왔을 때 답변을 대체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다 썼는데 되게 짧게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한양대는 혹시 팁이 있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자, 한양대 같은 경우는 한 문제가 나오는데 네. 거의 이제 대다수가 이제 대안 제시로 끝납니다. 네. 그렇다면은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제시문을 보고 다른 학생들은 그 대안을 하나만 썼어. 네. 근데 우리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쓴 대안 그거 쓴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여러 대안을 더 쓴 거예요. 네. 그럼 누가 붙냐 이거야.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다양한 논점을 제시하려는 어떤 생각의 훈련 그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안 제시를 한번 해봐라라고 했을 때 하나 쓰고 끝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최대한 여러 가지. 네, 네. 몇 개 정도 쓰는 게 좋을까요? 3개? 2개? 저는 기본적으로 3개인데 3개. 자, 대안 제시를 만약에 쓴다라고 했을 때 하나는 무조건 나와야 돼요. 네. 그게 뭐냐? 자, 문제 현상에 대해서 대안을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해결 대안은 그 문제 현상의 근본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근본 원인을 제거하면은 문제 현상이 발생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하나 썼네. 문제 원인 제거. 그게 해결 대안이 된다 이거지. 네. 그러면은 자, 지금 우리가 360도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네. 목적지를 설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은 문제 근본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방향으로 설정한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청년 우울증에 대한
문제의 그 해결책을 써봐라라고 했을 때 네. 우울증이 있으니까 그냥 병원 가서 저기 오 박사님 정신 상담 받아라 이런 거를 쓸 수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청년 우울증의 근본 원인이 뭐 예를 들어서 빈부격차라는 그런 제시문이 있었다. 그러면은 빈부격차를 없애는 게 그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면서 대안 제시할 수 있는 뭐 이런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논술은 명확하게 답이 있는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네. 자, 청년층 우울증 현상에 대해서 오 박사님 상담하는 거 답이 될 수 있어. 네. 해결 방안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답이 있는 시험이에요. 그렇다면은 청년층 우울증 현상이 발생되는 근본 원인의 그거를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근데 그게 빈부격차라고 제시문에서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청년층 우울증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뭐 재분배 정책이라든가 국가에 그런 걸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오 박사 상담을 통해서 빈부격차가 완화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그거는 답이 아니란 얘기지. 네네네. 예, 또 다음으로는 이게 지문이 문학이랑 비문학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많은 애들이 아무래도 비문학을 조금 더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학의 강점이 있는 학생들이 조금 유리해 할 만한 그런 대학이 또 있을까요? 네, 그렇죠. 자, 보통 이제 문학과 비문학의 제시문의 비중이 네. 문학은 한 3, 비문학은 한 7. 더 이렇게 많구나. 이제 출제가 되는데 네. 특히 이제 문학이 이제 자주 출제되는 문학의 비중이 높은 학교들이 있어요. 네. 건국대하고 중앙대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건대 중대 한번 그렇죠. 써봐라.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학 작품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런데 논술은 명확하게 답이 있는 시험입니다. 네. 그러니까 문학 작품이라고 해서 본인들의 생각으로 다양한 해석 내용을 쓰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다. 예, 안 됩니다. 교수님들이 문제를 출제할 때 문학을 다양하게 해석을 못하도록 차단을 해요. 그게 문제 혹은 지문의 그 방향성이 다 주어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 문학작품 관련돼서 본인의 해석이 너무 다양한데 그 중에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 친구들은 이렇게 건대랑 중앙대 위주로 그 대학별 가이드북을 좀 봐서 네. 이런 문제를 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구나를 최소한 한 10개, 20개는 좀 봐서 이게 좀 싱크로율을 맞출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문학 좋습니다. 작품이 이제 출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네. 다양한 해석을 못하게 차단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그 문학 작품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야. 그렇죠. 그러면은- 교과서에서 다 예, 나오죠. 예. 예. 여러분들 내신 수업이라든가 수능 수업에서 배웠던 문학 작품의 주제를 반드시 물어봅니다. 주제 위주로 네. 암기를 좀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거는 수능 공부하시다 보면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문학 작품들의 핵심 주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따로 그래도 공부해 두면은 좀 마음이 편하긴 하겠네요. 예, 그래서 문학 작품일 경우에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배웠던 주제를 답안에 반드시 쓰게끔 출제를 해요. 오케이. 요거 예.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논술에서 배경 지식이 많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네. 혹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배경 지식이 많으면 좋긴 하죠. 네. 근데 독해하는 데 있어서 배경 지식이 많으면은 수능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능 국어 푸는데 그 제시문에 관련된 배경 지식이 있어. 네. 그러면 빨리 독해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논술 시험은 명확하게 배경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은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제시문 독해를 통해서 다 답을 찾을 수 있는 시험이에요. 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나는 배경 지식이 없는데 논술 해도 되냐? 해도 되는 겁니다. 네. 배경 지식이 많다라고 하면은 논술에 있어서는 유리한 건 맞죠. 네. 예. 그런데 그 배경 지식에 전도되면 안 돼요. 오히려 배경 지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그렇죠. 좀 잘못 그렇죠. 독해를 할 수도 있고 네. 또 근데 또 배경 지식이 있을 때 유리한 대학도 있지 않나요? 전 서강대라고 봅니다. 서강대. 네, 서강대. 그래서 논술을 좀 늦게 시작한 학생들이 있어요. 네. 9월 달부터 시작한 학생들도 있는데 막상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배경 지식이 많이 알아. 그러니까 야, 너 한번 서강대 한번 써봐. 네. 맞아. 서강대가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좀 단순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문 자체도 굉장히 짧게 나오던데. 좀 쉽게 나오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그랬을 때 배경 지식이 많으면은 좀 단기간 준비하고도 한번 대박의 역전을 노려볼 수 있는 게 서강대죠. 네네. 하지만 수능 최저가 3합이라는 거. 네네. 네, 그래서 3합7의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은 일단 정시 파이터라고 할지라도 서강대 한번 넣어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뭐 연대, 성대, 건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또 자료 해석 문제가 나오는데 네. 우리 친구들이 또 가장 어려워하는 게 자료 해석 문제거든요. 네, 이 학교들에서 좀 잘 풀어내고 가산점을 얻을 수 있는 꿀팁이 있을까요? 자, 자료는 일종의 사회 현상이라 보시면 돼요. 음. 예, 사회 현상을
숫자라든가 그래프라든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자료 해석 문제 보면 되게 좋았었거든요. 뭔가 재밌어. 뭔가 살아있는 현실 문제를 가지고 뭔가 알려주니까 뭐 약간 그런 흥미가 좀 있었는데. 근데 대다수의 학생들은요, 막 숫자 나오고 하면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자료는요. 네. 복잡한 현상 자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도표라든가 그래프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수치적으로. 그러니까요. 자료 해석이 이제 출제된다라고 했을 때, 네.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론이 있어요. 이 이론을 자료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자료 자체가 현상이라고 했죠. 그렇다면은 왜 이러한 자료가 나왔느냐, 원인을 물어보는 내용들, 그리고 자료가 원인이 돼서 어떤 결과가 발생될 거냐, 결과를 물어보는 내용들. 네. 자, 요런 식으로 자료에서 많이 출제들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유형이 고정된 학교들도 있어요. 네. 뭐 소장님도 아시겠지만은 고대, 네. 예, 성대.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런- 일관되게 나오죠. 예, 예.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기출 문제를 많이 풀면 풀수록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기출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면 좋은 게 고대성대. 네, 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산점 꿀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눴잖아요. 네. 그런데 가산점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 예, 기본을 지켜야 돼요. 네. 그 기본이 뭐죠? 독해력입니다. 네. 예, 그리고 제시문 간의 논리적인 연계, 그리고 논술은 논제에 부합하는 답안을 쓰는 시험이니까 네. 논제에서 물어본 대로 답안 쓰셔야 된다 이거야. 본인 편한 대로 뇌피셜 쓰지 마라. 뭐 네.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많은 친구들이 이제 그 논술 시험장에 갔을 때 네네. 자주 범하는 실수라든가 혹은 잘 모르지만 치명적인 그런 감점 요소가 좀 있을까요? 네, 실수 포인트. 그 학생들이 글 쓰는 거 보면은요. 네. 대학에서 명확하게 요구하는 출제구도 답안이 있는 거잖아요. 네. 예컨대 뭐 요약 후 비교하세요. 그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네네. 그렇다면은 요약 어떻게 해야 되고 비교 어떻게 해야 되고 네. 답안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약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비교가 어렵습니까? 비교가 어렵죠. 그렇죠. 근데 학생들은 비교 어려우니까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비교 부분은 짧게 쓰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요약 부분 많이 쓴다 이거. 네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맞아요. 네. 사실 이게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논술에서 나온 문제 있잖아요. 문제를 보면은 글을 어떻게 단락을 나눠야 되는지가 그렇죠.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거는 학원 다니면 좋긴 해. 이거는 배워야 되긴 해요. 그래서 방금 이제 예시로 들어주신 요약 후 비교하시오라고 했을 때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 내가 그냥 요약을 알아서 하고 요약 후 비교하라 그랬으니까 요약은 나만 하고 답안지에는 비교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많이 탈락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말씀하신 게 요약 후 비교면 당연히 비교의 방점을 많이 찍어서 이 부분의 내용이 많아야 되는데 다들 지편한 요약만 하고 비교는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두 줄밖에 안 쓰고. 그렇죠. 그러면은 본인은 잘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하란 거 했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이거는 사실은 바로 그냥 답지를 보자마자 바로 얘는 탈락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독학을 통해서 대학별 예시 답안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은 충분히 감을 잡으실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좀 혼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캐치해내기가 어렵다 하실 경우에는 이 부분은 조금 학원을 잠깐이라도 다녀서 글 개요 짜는 그 방법이라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예. 뭐 사교육을 조장하는 거 같나요, 그러면? 기본적인 어떤 논술 이론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제 유튜브에도 무료로 다 맞아요. 올려놨어요. 네네. 오케이. 그러면은 굳이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쌤 개인 유튜브 경민쌤인가요? 채널 네네. 이름이? 예, 거기에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관점 요소는 없을까요? 그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제시문을 독해한다라고 했을 때 제시문의 어떤 주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능력이 이제 독해 능력이잖아요. 네. 학생들이 보면은 논술이라든가 수능 국어 못하는 학생들은 제시문의 객관적인 주제 파악이 안 돼. 네네. 그냥 지가 생각한 대로 그냥 읽고 이상한 내용으로 빠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넌 왜 이렇게 생각을 했니? 어설픈 배경 지식, 스키마. 이거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답변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해야지 네네. 마치 내가 좀 튀어 보이려고 뭔가 내 배경 지식을 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묻지도 않은 거를 답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렇게 좀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얘기를 했는데 크게는 그 논술 독학 방법 얘기했었고, 그리고 대학별 가산점 출제 포인트 얘기했었고, 마지막으로 자주 범하는 실수,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엑기스거든요. 인문 논술이라는 게 이제 서술형으로 글 쓰는 거다 보니까 네네. 다들 뇌피셜로만 막 하는데,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숙지를 해놔도 합격 가능성이 최소 3배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요. 논술 가이드북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시답안 필사를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가이드북과 예시답안 필사, 이 두 가지 키워드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공부 방법도 중요하지만은 또 원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혹시 요즘 많이 바쁘시겠지만 다음에 또 나오셔가지고 이 원서 전략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불러주세요. 약속하신 겁니다. 불러주세요. 네, 근데 요즘 워낙에 바쁘셔가지고 같이 시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꼭 한번 또 나오셔가지고 네, 한번 알려주세요. 지금 어쨌든 약속하신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얕고 넓은 입시 지식 말고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실전 입시 정보 원하신다면 저희 대체원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양질의 정보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